저는 지금 외국 어느 휴양지의 조용하고 한갓진 리조트에서 햇빛이 수면 위로 눈부시게 부서지는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굴곡 많았던 70평생 억척스럽게 버티고 살아보니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군요. 새벽 별을 보며 일터로 나가고 중천에 뜬 달을 보며 집으로 돌아오던 지난 날들. 습진으로 부르트고 관절이 굳도록 손에 물 마를 날 없었고 옷 한 번 신발 한 짝 맘 편히 사본 적도 없었죠. 이렇게 조용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생기니 문득 누군가는 저의 인생을 기억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들어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있었던 저의 통쾌한 복수극도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저의 인생을 요약하자면 감자탕, 짜장면, 그리고 족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이냐고요? 저는 감자탕집 6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지금이야 감자탕을 몇만 원씩 주고 먹지만 예전에는 돈 없는 사람들이 뼈에 붙은 고기라도 뜯어먹으려고 싼값에 사먹는 음식이었죠. 제가 살던 곳은 고기 사먹을 돈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동네였기에 부모님이 하시던 감자탕집은 나름 장사가 잘 되었고 늘 일손이 필요했죠. 그 시절 다들 아시죠? 아들은 집안의 대들보, 딸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던 시절이었죠. 다른 집들과 별반 다름없이 저희 집도 첫째 오빠에게 모든 걸 퍼주었습니다. 그리고 장녀인 저는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들의 엄마 역할을 해야 했어요. 저는 8살 때부터 냄비에 밥을 태우지 않고 잘 짓게 됐고 9살 때쯤에는 웬만한 반찬은 뚝딱 만들 줄 알게 되었습니다. 갓 태어난 동생 똥 기저귀 갈고 어린 여동생이 돈에 공동 화장실 가기 무섭다 하여 손 꼭 잡고 발에다 주고 호래기로 동생을 업은 채 방바닥에 엎드려 걸레질하고 그 시절에 세탁기가 어디 있었나요? 마당에 있는 수도 펌프라고 불렀던 그걸로 물을 퍼다가 빨래판에 놓고 양잿물로 벅벅 문질러 빨래하고 빨래줄에 널고 요새는 이런 얘기하면 꼰대라고 싫어한다죠. 그러니 이 정도만 할게요.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첫째 오빠처럼 공부해서 대학교 가는 것도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중학교까지만 다니고 감자탕집 일을 도우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의 어머니는 여자도 배워야 한다며 무조건 고등학교까지는 보내야 한다고 버티셨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특별히 곱게 키우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제 편을 들어주셨던 어머니에게 지금도 감사하며 살고 있죠. 그렇게 간신히 간 고등학교에서 책도 많이 읽으면서 잠깐 동안 작가가 되어보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는데 이렇게 글을 쓰고 있으니 꿈 많은 소녀였던 저의 학창시절이 떠오르네요. 어머니는 배움의 깊이가 깊지는 않았어도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돼지 등다를 손질하고 그걸 솥에 끓이고 무거운 그릇들을 척척 쌓아 올리고 주 고객 중인 빈민가의 남자들을 대하면서도 늘 언성 한 번 높인 적이 없으셨죠. 어머니는 늘 저에게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다 라며 남에게 좋은 마음을 품고 베풀기를 바라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씀은 지금까지도 저의 인생의 가르침으로 남아있습니다. 20살 전까지 저는 학교에선 학생으로 집안에선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는 곧바로 저를 감자탕집으로 불러들였죠. 아버지는 딸은 살림 미천이라는 생각이 강한 옛날 사람이었고 저는 고등학교까지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기며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저는 부모님과 함께 식당에서 복작거리며 살았습니다. 사실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였지만 사람 대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감자탕집 손님들은 대체적으로 술로 고된 일상을 달래는 남자들이었고 그들에게 갓 20살 된 아가씨는 여러모로 관심을 받는 존재였죠. 물론 아버지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어서 자주 그러지는 않았지만 억지로 자리에 앉혀서 술을 따르라며 술집 여자 취급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을 만지거나 끌어안거나 입을 맞추려 하는 추행도 꽤나 당했답니다. 지금이야 허허 웃으며 넘기지만 어린 나이에 그런 일들이 어찌나 서러웠던지 남몰래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눈코 뜰 새 없이 보내고 나니 벌써 저도 24살이 되어 있더군요. 그때는 여자 나이 22이나 23 정도면 결혼 정년기였고 24이면 노처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명절 하루나 겨울 쉬는 감자탕집에서 청춘을 보내고 나니
저도 홍기가 꽉 찬 처녀가 되어 있었고 부모님의 근심 걱정도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마침 건너 아는 사람의 주선으로 원내에 나름 큰 중국집 사장 아들과 혼담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중매가 그렇듯 몇 번의 만남 이후 곧 결혼 날짜가 잡혔지요. 저는 의뢰 그래하는 통과 의뢰인 양 어른들을 따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 30 가까운 나이로 적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 동네 사람들 중에서 꽤나 잘 사는 집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람과의 혼담에 들어왔을 때 놓칠까봐 서둘러 진행시켰던 게 가장 큰 이유는 부잣집이기 때문이었죠. 그쪽에서는 제가 음식점 딸내미라 일손이 늘게 되어 마음에 들어했고요. 정말 집안끼리의 결혼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은 남편의 중국집, 그러니까 일종의 시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보는 무슨 요리가 나왔는데 뭘 먹었던지 무슨 말을 했던지 기억도 안 납니다. 다만 한 가지,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지나갔던 말 한마디가 두고두고 가슴에 꽂혀 평생 남더군요. 저는 3대 독자예요. 6남매인 저희 집도 장남에게 그렇게 급진할 수 없었는데 3대 독자면 말 다 했죠. 그 말인즉슨 남편은 그 집에서 거의 왕처럼 대접받으며 자라왔다는 얘기였고 그 말에 모든 문제의 씨앗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의미를 깨달았더라면 당장 뛰쳐나왔을지도 모르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감자탕집 딸은 떨리는 손 때문에 음식이라도 흘릴까 마음만 졸였죠. 부모님은 먼 훗날 그 집 재산이 다 너에게 올 거라며 혼사를 꼭 선사시키길 바랐고 그게 옳은 것인 줄 알았던 저는 저의 의지와 무관하게 남편과 100년 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중국집은 감자탕집과 많이 달랐습니다. 식탁 위 붉은색 중국풍 등 붉은 식탁보, 황금색 한자들, 멋지게 생긴 의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식 장식품들과 가짓수가 많은 어려운 이름의 요리들. 제 눈에는 마치 자금성처럼 고급스럽고 아름다웠죠. 펄펄 끓는 감자탕 옆에서 온종일 생활하던 저였기에 처음 며칠은 시집 잘 왔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막 가게를 인수받아서 운영하던 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장이 그렇기는 하지만 남편은 보통 카운터에 서서 돈 받고 지시 내리고 끝날 때 하루 매출 계산하는 게 전부였어요. 주문 받아서 주방에 알리고 서빙하고 테이블을 치우고 틈틈이 주방 보조하고 손이 부족하면 설거지까지 하며 마지막으로 홀 마감 청소까지 하는 것이 모두 저의 일이었고요. 그나마도 나중에는 아예 가게에 나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가게문 닫을 때쯤 와서 그날 벌어놓은 돈을 가져가기만 하더이다. 그러면서 왜 매출이 이것밖에 안 되냐, 재고가 왜 이리 많이 남았냐, 횡주는 언제 빨았냐 등등 온갖 사소한 트집은 다 잡았죠. 감자탕보다는 덜 힘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쉽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직원을 뽑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까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남편이 결혼한 이유였으니까요. 애초에 중매 결혼에 얼마나 깊은 정이 있었을까마는 남편은 저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3대 독자답게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며 굉장히 가부장적이었어요. 그렇게 자라왔기에 남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꼭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성미였고 저는 참고 인내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죠. 차를 바꾼다던가 가게를 확장한다던가 하는 큰일이 있어도 저는 항상 통보받았고 따라야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라기보다는 사장과 직원에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참 야속했어요. 때로는 드라마에 나오는 최수종 같은 남편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이 떠올렸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다. 저는 그저 내 팔자가 이런 팔자구나 하고 미워하기보단 당장의 현실에 순응하는 쪽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저의 인생관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거의 직후 남편과의 사이에서 첫째 아들이 태어났고 몇 년생으로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의 탄생으로 인해 저는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 하나 아깝지 않을 정도였죠. 시댁 어르신들이 왜 남편인 아들을 그리 예뻐하시는지 이해가 갈 정도였으니까요. 둘이어도 이렇게 예쁜데 하나는 얼마나 더 예뻤을까. 시부모님들이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을까. 저는 그때부터 아이들을 위해 제 목소리를 조금 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도 외모부터 성격까지 판이하게 달랐어요. 첫째는 조용하고 순해서 키우는데 손 하나 가지 않았죠.
제가 포대기에 엎고 서빙을 하면 그대로 잠이 들어 엎고 있는 줄도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잘 울지도 않고 방실반실 웃는 아기였고 국민학교에 들어가서도 보통 남자아이 같지 않게 말썽 한번 부리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늘 조용히 책을 읽고 있거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숙제를 하는 정말 거저 키운 아이였죠. 반면 둘째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어요. 뭘 깨트리거나 넘어지거나 누구에게 혼나고 있거나 하는 걸 보면 항상 둘째였거든요. 형과 달리 조심성도 없어서 하도 집기를 많이 꿰니 첫째를 중국집에 데리고 오고 둘째를 시댁에 맡길 수밖에 없었죠. 단 애들이랑 싸움도 많이 해서 일하다 학교 선생님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학교에 가서 고개를 조아리고 오는 경우도 왕왕 있었답니다. 사고는 많이 쳤지만 대신 넉살이 좋아서 가끔 가게에 데리고 오면 모르는 사람들 테이블에 앉아 탕수육 하나만 달라 해서 얻어먹고 오기도 했어요. 어딜 가나 사람들과 잘 지내고 동네에서도 골못대장이었죠. 애교는 또 어찌나 많은지 조용하고 수줍음 많은 첫째에 비해 둘째는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곤 했어요. 엄마 사랑해, 엄마가 제일 예뻐. 둘째의 그런 애교를 받으면 하루의 노곤함이 싹 사라지는 느낌이었답니다. 하는 행동을 보면 첫째는 딱 저를 닮았고 둘째는 아빠를 많이 닮았었습니다. 남편도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걸 좋아했죠. 자존심도 강해서 누구에게 지는 걸 싫어했어요. 그게 우리 집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한 보름 정도 종족을 감췄습니다. 첫날에는 또 어디서 술 마시고 길바닥에서 잤나 싶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죠. 술 먹고 집에 오다 차에 치였나? 걱정도 되다가 어디 딴 살림 차렸나 배신감에 치를 떨고 그렇게 걱정과 불안이 하늘과 땅을 오가며 너를 띄었습니다. 가게 직원들도 모르고 남편 친한 친구들도 찾아가 보았지만 다들 모르더라고요. 보름 정도 후 집으로 찾아온 것은 남편이 아니라 사채업자에서 나온 용역 깡패들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그 장면 있죠? 그건 실화를 기반으로 만든 장면이 틀림없습니다. 공포감을 심어주려는 건지 정말 드라마에서 보던 대로 하더라고요. 신발도 벗지 않고 집으로 들어와 집기며 가전이며 던져가며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어디 숨어 있을지 모르는 남편을 찾으면서요. 저도 어디 있는지 몰라서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말이죠. 사채업자들 말로는 남편이 빚을 지기 시작한 건 제법 오래되었고 마지막으로 돈을 빌린 게 액수가 컸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중국집을 결혼할 때쯤 확장하면서 돈이 많이 들었는데 남편이 인수하면서 매출은 점점 줄고 갈수록 적자가 나는데 부모님에게 말하기는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서 꼴의 사장이라고 허세는 부리고 싶어서 씀씀이는 점점 늘고 그렇게 몇 년을 감당할 수 없는 빚의 굴레 속에서 버티다 잠적해버렸던 것입니다. 사채업자들은 반은 협박하고 반은 제 상황을 치근해하며 돌아간 후 혼자 엉망이 된 집을 치우며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과 살아온 세월 그저 고분고분 남편 말 잘 들으며 일만 해왔던 나날들이 참 허무하고 호탈했어요. 정신줄을 놓고 싶었지만 학교에서 돌아올 아이들이 이 꼴을 보면 놀랄 것 같아서 그 전에 깔끔하게 치우자고 그 일령 하나만으로 정신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없을 때 사채업자들이 와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이들이 집에 오고 시끌벅적해지자 정신이 똑바로 들었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있잖아. 그때는 이혼이나 별거 같은 일이 흔치 않았던 시대라서 남편과 헤어진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빨리 빚을 갚아서 그 빚을 떠안게 되지 않도록 하자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는 사이 선장을 잃은 배처럼 우왕좌왕하는 중고집의 임시 선장이 되어 가게를 운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일을 하는 것과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천지 차이였지만 어렵다고 징징거릴 시간조차 저에게는 사치였어요. 다행히도 중국집 직원들이 시아버지가 운영할 때부터 있던 분들이시고 거의 가족 같은 분들이셔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가게 규모를 반으로 줄이고 배달 비율을 늘리면서 전단지를 자주 멀리 있는 지역까지 돌렸습니다. 다른 중국집들이 쿠폰을 20개 찍으면 탕수육을 준다면 저희는 18개를 찍으면 주는 방식으로 손님을 끌어모았고요. 지금으로 치면 마케팅 방법이었는데 절박하니 저절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게 되더군요. 남편은 보름 정도 이후에 집에 들어오긴 했지만 뭘 잘했다는 건지 집에서 술만 퍼마시며 되려 큰 소리 쳤습니다.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잘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내가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랬냐?
어딜 가장한테 눈을 부라력 확시. 그래도 어디서 객사하지 않고 돌아와 다행이라 여기며 남편이 뭐라 짓거리든 그냥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침마다 뭐 예쁘다고 북엇국까지 끓여놓고 가게로 나왔죠. 가게에서 정신없이 일하고서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오늘 하루 매출 내놓으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두말 않고 제가 피땀 흘려 번 돈들을 남편에게 고스란히 주었죠. 그러면 남편은 그 돈을 들고 또다시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술값은 항상 자기가 내고요. 누구를 미워하는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다. 저는 1분 1초가 아까운 사람이었기에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할 시간도 아까워 일을 하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꾹꾹 누르다 결국 터지게 된 것은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느덧 중학생이 되어 있었고 아이들도 집안 사정에 대해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어요. 아빠라는 인간이 매일 술에 취해 집에서 술병과 함께 뒹굴고 있고 엄마만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있으니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수가 없었죠. 하루는 여느 때와 같이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때 첫째가 저에게 문제집을 사야 하는데 돈을 조금 달라고 했고요. 근데 남편이 그게 아니고 오나 봅니다. 가장은 자기인데 왜 네 엄마한테 얘기하느냐고 생트집을 잡았고 남편의 소란에 사춘기에 접어든 둘째가 참고 참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무슨 가정이에요. 아빠는 집에서 맨날 술이나 처먹고 뻗어 있고 일해서 돈 벌어오는 건 우리 집에서 엄마밖에 없는데. 안 그래도 사업에 실패한 후 자격지심에 예민해져 있던 남편이었는데 자식이 그렇게 정면으로 들이받으니 당연히 눈 돌아갈 수밖에요. 남편은 미친 것처럼 화를 내며 둘째에게 달려들었고 그 순간 첫째가 온몸으로 아빠를 막 불리며 둘째를 보호하려고 하더군요. 눈에 뵈는 것 없었던 남편은 첫째가 자기를 막아서자 힘으로 아이를 집어던지더니 아이에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엄마라면 다들 공감할 거예요. 내 애가 누구에게 맞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 분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저는 남편에게 괴성을 지르며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처음 보는 저의 모습에 남편도 아들들도 모두 놀라 굳어버렸어요. 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죠. 내 아들한테 손끝 하나 대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남편은 저와 아들들의 적대적인 모습에 한 발 물러나 욕이나 뱉으며 집을 나갔고 또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잘 되었죠. 돈 세어가는 구멍에 아이들에게 좋은 꼴도 보여주지 않는 아빠였으니 없는 이만 못했으니까요. 저희 집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다가 지나가듯 평화로워졌고 솔직히 못된 생각이지만 이대로 없어지듯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두 아들도 아빠와의 갈등을 뒤로하고 잘 장성해서 대학교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저를 닮아 책을 좋아했고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더군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밥벌이가 걱정되기는 했지만 제가 한때 잠깐 꾸었었던 작가라 하고 싶다니 차마 말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아이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며 앞길을 제시해줄 만한 엄마는 아니었기에 잘 해보라고 응원만 해줄 수밖에요. 둘째는 첫째보다 조금은 더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보냈어요. 그렇게 애교 많고 예쁘던 둘째였는데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저와도 말을 잘하지 않았죠. 조금만 뭐라 해도 화르륵하며 원성을 높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큰 사고 치는 일 없이 잘 자라주었고 외모가 반반에 인기가 많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둘째는 원래도 끼가 많아 연예인이 되고 싶다며 연극영화과에 가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들들은 자기 갈 길을 찾아가며 20살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남편이 진 사채빚을 갚느라 본인들이 물려준 중국집에서 고군분투한다는 사실을 알고 늘 미안해하셨어요. 제가 바쁠 때면 아이들도 맡아주시고 나름의 선의를 베푸셨죠. 그런 시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 버릇 못 준다고 이번에는 시부모님 재산에도 손을 댔더라고요.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집이며 땅도 다 팔아 넘겼는데 저 몰래 본인들 선에서 3대 독자 자식 도와주려다가 그만 그리 되었던 것입니다. 충격으로 시아버지는 쓰러지시고 시어머니도 기력이 쎄하셔서 곡소리만 내고 계셨죠. 그리고 가장 큰 배신은 제가 그래도 어떻게든 붙잡고 일궈냈던 중국집까지도 남편이 저와 상의 없이 팔아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사장이긴 했지만 계약서상 명의는 남편이었기에 남편이 기어이 자기 마음대로 중국집마저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물론이고 시아버지 때부터 일해온 직원들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에게 정당하게 가게를 인수한 다음 계약자는 나름의 말미를 주었지만 빨리 퇴거하기를 원했고
모두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다들 부둥켜 안고 서럽게 울었죠. 마지막으로 가게를 정리하고 나오는데 어찌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던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매일 가게 앞에서 멍하니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된 가게를 보고 오는 것이 일가였습니다. 그때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들들은 군대에 가 있는 상태였고 저는 일단 쓰러진 시아버지와 매일 죽어버려야지 살면 뭐하냐 낸 시어머니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운명이란 얄궂은 것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잖아요. 뜻밖에도 친정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여기셨던 아버지는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싫어했는데 어찌저찌 제 시댁에 관련된 소문이 친정까지 흘러 들어갔나 봅니다. 예전에 젊은 시절 어머니 어디 가고 머리는 하얗게 새고 피부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난 어머니가 감자탕을 한 솥 끓여 머리에 이고 오셨죠. 다른 반찬도 아니고 감자탕을 왜 힘들게 들고 오셨냐고 여쭤보니 평생 남을 위해 감자탕을 끓이고 살았는데 마지막으로 감자탕집 문 닫으면서 딸을 위해 끓여보고 싶었다고 하시더이다. 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친정집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로 해서 집과 땅을 팔았고 더 이상 감자탕집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꽤 많은 돈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부모님도 연세가 많이 들어 더 이상 몸이 힘든 감자탕집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 기회에 서울의 대기업에 취직해 잘 살고 있는 첫째 오빠 집에 들어가기로 하셨다고요. 감자탕집은 넷째 남동생에게 물려주기로 하셨다고 했죠. 시집와서 중국집에 매달려 있는 동안 넷째 남동생이 부모님에게 일을 배워 감자탕집을 계속 해왔던 모양입니다. 어머니는 감자탕을 한 그릇 퍼서 제 앞에 차려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랐냐며 네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고 직접 살까지 발라주시는데 차마 먹지도 못하고 어머니 품에 안겨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어머니 저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하면서요. 어머니는 아유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하며 저와 똑같이 거친 손으로 제 등을 쓸어주셨죠. 어머니가 다녀가신 이후 저는 정신을 좀 차릴 수 있었습니다. 내 새끼들 개차반 같은 아빠 때문에 아빠에게 투정 한번 못 부려본 불쌍한 내 새끼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할 수 없었어요. 적어도 아이들 학자금 대출 정도는 엄마인 내가 갚아주고 언제든 엄마한테 의지할 수 있게 돈을 모으자. 그 일념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길로 취직 자리를 알아보았고 가장 월급을 많이 주는 족발집에 취직했어요. 가장 월급을 많이 주는 이유는 그만큼 일이 힘들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어릴 때부터 중 외식업에 종사하면서 돈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일했기에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오래 버티면서 남들보다 두세 배 일하고 직원 두세 명분을 해내니 족발집에서도 좋아하더군요. 월급도 따박따박 주고 때 되면 올려주기까지 했답니다. 시아버지는 쓰러지신 지 몇 년 못 사시고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도 정신적 충격이 심했는지 치매가 와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다가 곧 돌아가셨어요. 3대 독자였던 아들 때문에 그 많던 재산 다 날리고 초라하게 인생을 끝내시니 원망조차 들지 않고 그저 불쌍하기만 했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 때는 첫째와 둘째가 군대에서 휴가 내고 잠깐 왔다 갔다 했을 뿐 조문객도 별로 없었고 시어머니는 더더욱 없었죠. 자식이 없으니 조문객이 없을 밖에요. 저만 홀로 오득하니 빈소를 지켰어요. 그렇게 쓸쓸했던 시어머니 장례 둘째 날 밤 남편이 어떻게 알고 오랜만에 나타났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 친구가 시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전했는데 차마 염치가 없어 못 왔고 시어머니까지 돌아가셨다니 고민하다 왔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간의 엉망인 세월을 진명이라도 하듯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 만큼 변해 있었습니다. 늘 자신만만하고 거만하게 저에게 명령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추레하고 비틀린 중년 남자가 있을 뿐이었어요. 쥐죽은 듯 조용한 빈소에서 저와 남편은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시며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남편의 얘기는 몰골만큼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시부모님 전 재산과 제가 일궈왔던 중국집까지 팔고 무슨 재개발 투자 사업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더라. 여기저기 빌려 쓴 돈도 있고 도저히 동네에는 얼굴을 들 수 없어 저 어디 지방에서 막노동이나 하고 살았다. 애들은 잘 컸냐? 어디 아픈 데는 없냐? 친정은 안녕하냐? 평생 물어보지 않던 질문들을 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들어오려는 검은 손해가 뻔히 보였죠. 저는 남편의 질문에 그저 술잔만 비우며 대답하지 않다가 남편이 미안하다고 한 마지막 한마디에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면 이혼해.
시어머니 장례식 이후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동정도 들지 않았지만 원망도 미련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그제야 제대로 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들들은 저의 이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둘 다 군대에서 제대하고 대학교를 다녔고 첫째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저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첫째는 나름 서울에서 유명한 대학교에 입학했기에 과외도 많이 하면서 기특하게도 간혹 저에게 용돈까지 주기도 했죠. 둘째는 사실 첫째만큼 야물지는 못해서 본인이 원하던 연극영화과 입학에 실패하고 다른 전문대학에 들어갔어요. 둘째는 자기 아빠만큼은 아니지만 대학 생활을 조금 방탕하게 하는 것 같더군요. 제가 첫째와 둘째에게 똑같이 매달 용돈을 줘도 늘 부족하다며 더 달라 하고 대부분 친구들과 술 마시는데 쓰는 것 같았어요. 첫째가 둘째에게 저 몰래 용돈을 주기도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고 첫째로 혼내기도 했죠. 저는 불안했던 것 같아요. 아빠를 닮은 둘째가 아빠처럼 될까봐. 그래서 오히려 둘째의 용돈을 줄이고 스스로 자립하는 연습을 하라고 혼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난할 때 그 초라함을 알아서인지 차마 예쁜 제 자식에게 아주 모질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아직은 어리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이번에는 진짜 아껴 쓸게요. 사랑해요 엄마 하고 애교 부리는 둘째에게 결국 조금씩 돈을 더 주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나름 큰 출판사에 취직해서 본격적으로 사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둘째는 갑자기 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싶다며 호주로 유학을 보내달라 하더군요. 가서 유학생이 하는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하면서 영어를 배워오면 취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요. 아이가 공부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가지 말라 할 수 있겠어요. 태평양 저 건너 먼 나라로 가게 되어 서운했지만 그래도 잘 다녀오라며 떠나보냈습니다. 유학 떠나기 전에도 꽤 목돈이 들어갔는데 호주로 가서도 둘째는 심심찮게 돈이 부족하다며 조금만 보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더니 정말 일을 하기는 하는 것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었죠. 그렇다고 타지에 있는 아들 굶길 수 없기에 빠듯하더라도 계속 돈을 붙여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임종을 앞두고 어머니는 저에게 늘 미안했다고 하셨고 너희 인생을 살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고생만 하고 살던 우리 어머니. 저는 제 앞가림이 바빠서 어머니를 많이 못 뵌 것이 너무나도 후회되었습니다. 저만큼 관절이 두꺼워진 어머니의 손가락을 꼭 잡고 이제 푹 쉬세요 하며 잘 보내드렸습니다. 장례식 때 넷째 남동생이 혹시 감자탕집을 인수할 생각이 있냐고 묻더군요. 사실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그동안 떠맡듯이 해왔는데 자기는 요식업 체질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알아보겠다고요. 정말 오랜만에 감자탕집을 가보았습니다. 남동생이 리모델링을 싹 해서 예전처럼 허름한 집도 아니었고 주변이 재개발되어 정말 말 그대로 천지개벽을 했더군요. 수도시설도 없어서 마을 공용 화장실에 가야 했던 예전의 빈민촌은 어디 가고 비양찬란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어머니가 하셨던 감자탕집에서 새로운 제 인생을 시작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감자탕집을 계속할까도 생각했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족발집을 하는 것이 감자탕집보다 더 수익이 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족발집에서 몇 년을 일해보니 족발집 메뉴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들 잘 먹고 배달도 감자탕보다는 접근성이 좋으니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족발집 사장님께 제 생각을 말하고 레시피를 알려주시면 체인점 방식으로 일정 수익을 드리겠다 했더니 좋은 생각이라며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알고 보니 족발집 사장님도 큰 돈을 주고 족발의 원조인 장충동에서 레시피를 배운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운이 좋았죠. 제 사정을 들은 첫째 오빠와 동생들이 제가 족발집을 오픈하는 비용을 십시일반 모아 내밀었습니다. 제가 모두에게 엄마 같은 존재인데 이제와 갚게 되어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아, 내 인생 그리 헛되이지 않았구나. 저는 늙음하게 뒤늦게야 제가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6남매의 힘을 모아 오픈한 족발집. 이름도 6남매 족발로 했답니다. 족발집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매일 새벽부터 하루 종일 족발을 삶아야 하는데 그 레시피가 유출되면 안 되니까 절대 남에게는 맡길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오직 저만 해야 했기에 한여름에도 새벽부터 큰 솥을 뒤적거리며 족발을 삶았습니다. 밥은 언제나 제가 9살 때부터 잘하는 냄비밥을 고집했는데 이게 또 전기밥솥이랑 다르게 손이 많이 가는 메뉴였고요. 반찬도 늘 그날그날 직접 해서 상에 내놓아야 직성이 풀리더군요. 뭐 하나 쉬운 건 없었지만 사실 저에게는
그동안 해왔던 일과 별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힘든 줄 몰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예전 중국집에서 같이 일했던 직원 중 몇몇이 같이 다시 하게 되었고 손발이 척척 잘 맞았기에 모두 문제없이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로 외식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죠. 재개발된 큰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있었기에 우연치 않게 목 좋은 곳에 족발집을 오픈한 격이었고 가게 건물도 제 것이었으니 월세 걱정도 없었죠. 한번 입소문이 나고 손님이 점점 늘자 마치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듯 돈이 풍선 불풀듯 불어났습니다. 제 평생 처음 보는 숫자가 통장에 적히고 오가는 돈의 단위가 틀려지더군요. 직원도 점점 늘어나고 가게 크기도 점점 확장해서 큰 홀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쉽게 말하더군요. 인생 역전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일이 그간 험난하고 굴곡 많았던 제 인생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의 버팀목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이었고요. 첫째는 회사를 다니면서 본인도 바쁜 와중에 틈틈이 새벽마다 족발 삶는 일을 해주었습니다. 남에게는 알려주지 못하는 레시피였기에 제가 아프거나 하는 날에는 첫째가 해주는 수밖에 없기도 했죠. 첫째는 실은 내색 한 번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디스크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평일에 2번은 출근 전에 족발을 삶아놓고 주말에는 아예 하루 종일 족발집에서 직원처럼 일했답니다. 사장 아들이라고 티내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또 묵묵히 일해주는 첫째 덕분에 저는 그나마 쉴 틈이라도 있었고 그게 얼마나 외롭지 않고 힘이 되어주었는지 아들은 알까 몰라요. 같이 일하는 직원 이모들이 이렇게 여기서 일만 하다가는 장가 못 간다고 농담을 하면 첫째는 그냥 조용히 씩 웃기만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진지하게 첫째를 불러다가 얘기했죠. 혹시 나중에 내가 늙어서 이제 가게 못하게 되면 네가 물려받을 생각 있니? 하고요. 첫째는 단칼에 거절하더군요. 자기는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게 편하고 사장일 같은 거는 오히려 둘째가 잘할 것 같다면서요. 어릴 때부터 참 욕심도 없는 애였어요. 호주에서 제가 넉넉히 보내는 용돈으로 사실상 놀고 먹던 둘째가 코로나 때문에 갑작스럽게 급히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호주에서 만난 같은 처지의 유학생 여자친구와 함께 족발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엄마 하고 돌아온 둘째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던 것은 여자친구의 푸른 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족발집을 둘러보는 둘째의 심상찮은 눈초리 때문이었을까요? 둘째가 여자친구라고 데리고 온 아이는 둘째랑 비슷하게 싹싹하고 애교가 많더군요. 덜컥 임신을 해버렸는데 호주에서 딱히 뭘 이룬 것도 없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두려워서 차마 말을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대요. 그래, 철없는 것들이 덜컥 아이가 생겼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막막했을까. 저는 애써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면서 타국에서 불안했을 여자아이를 오히려 위로해 주었죠. 둘째는 일단 여자친구가 만삭이 되기 전에 서둘러 결혼을 해야 한다면서 급히 결혼식을 잡았습니다. 사돈 어른들은 상견례 때 제 아들이 딸을 대책 없이 임신시켰다고 저에게 면박을 주긴 했지만 예물과 예단을 넉넉히 해주니 입을 다물더군요. 이래서 돈이 좋다고 하는 건가 봅니다. 서둘러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고 둘째에게 족발집에서 가까운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둘째는 취직 자리를 알아보는 중인데 시간이 남을 때는 일을 돕겠다면서 족발집에 자주 얼굴을 보였습니다. 며느리도 만삭인 배를 힘겹게 손으로 받치고 거의 매일같이 족발집에 왔고요. 일이 손에 익지 않는 두 아이들은 솔직히 방해만 됐습니다. 그렇다고 가라 그럴 수 있나요? 첫째에게 그랬듯 일한 만큼 수당을 쳐서 아르바이트비도 꼬박꼬박 주었고요. 예정일이 얼마 안 남은 시기였을까요? 며느리가 여느 때처럼 홀에서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어머니, 족발 삶는 거는 많이 어렵나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묻자 생글거리며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매일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하려고요. 하고 답했죠. 처음에는 고마운 말이라고 생각하고 기특했는데 글쎄요.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찜찜한 기분이 있죠. 저는 아직 괜찮다고 나중에 족발을 못 삶은 만큼 힘들어지면 그땐 레시피를 알려주겠다고 남겼습니다. 그때의 그 기분이 훗날을 예고하는 예감이었는데 당시에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죠. 며느리는 무탈하게 예쁜 소녀를 낳았습니다. 남들은 갓 태어난 아기가 쪼글쪼글하고 예쁘지 않다던데 왜 제 눈에는 신생아 실에 있던 손녀가 보석처럼 빛났을까요? 둘째가 비록 조금 철이 없지만 또 이렇게 늙음하게 기쁨을 주어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첫 손주였고 또 아들 둘만 있던 저에게 손녀였기에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족발집 젊은 직원들이 요새 세상에 며느리라는 존재에 대해 신신당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죠.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남편이다.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다. 내가 집을 해줬더라도 거기는 내 집이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의 집이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연락과 방문이 당연히 불편할 것이고 며느리가 편해야 내 아들과 손주도 편하다. 등등. 다행히도 며느리는 저에게 그렇게까지 나를 세우는 아이는 아니어서 제가 연락하지 않더라도 손녀 영상을 종종 보내주었습니다. 덕분에 손녀가 뒤집기를 하고 기어다니고 걸음마를 하고 방긋방긋 웃는 모습들을 다 볼 수 있었죠. 영상통화도 가끔 시켜주었는데 화면 속에서 저에게 하미 하며 말하는 모습에 제 애간장이 다 녹더군요. 한번 안아보고 싶고 고사리 같은 손을 만져보고 싶고 바로 족발집 코앞에 살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니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돌째는 여전히 취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삼다 못해 제가 구직은 하고 있는 거냐고 묻자 경력도 일천한 자기가 할 일은 막노동이나 허드렛 일밖에 없다더군요. 그러더니 차라리 자기를 족발집 매니저로 취직시켜달라고 합디다. 아기 얼굴을 봐서라도 자기 좀 봐달라고 하는데 어째요. 제가 걷어드려야죠. 마침 골 손님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일손이 더 필요하기는 했지만 둘째를 정식으로 취직시켰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많고 더 이상 힘든 일을 하기 어려워서 홀에 오래 있지는 못했죠. 그래서 술손님이 많은 저녁 시간을 둘째에게 맡겼습니다. 새벽에 나가 점심 장사만 하고 오후에 집에 들어오니 하루가 참 길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여러 수업에 나가보기도 했죠. 노래 교실도 다니고 방송 댄스 교실도 다니고 조금 늦었지만 장문 교실에도 다녀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즐길 거리가 참 많다는 것을 70년 가까이 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설레는 시간은 바로 손녀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아빠를 닮아서 그런가 어찌나 애교가 많은지 심지어는 아들도 어릴 때랑 다르게 여자아이라 곱고 예쁘기만 했죠. 할머니 사랑해요 하면 주책맞게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휴대전화 사진첩에는 온통 손녀 사진밖에 없었고 간혹 둘째가 손녀에게 뭐 필요하다고 말만 하면 가장 좋은 물건들을 다 사주었어요. 생각 같아서는 매일 손녀가 보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먼저 연락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둘째 신혼집도 처음 계약할 때 말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며느리가 불편해하지 않게 배려했죠. 며느리도 아기 키우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 그래도 사진도 보내고 가끔 영상통화도 하게 해주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주변 친구들에게 며느리가 괜찮다고 칭찬도 받았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연락도 잘 안 한다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디스크가 심해져 도저히 일을 나갈 수 없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냥 누워만 있어야 했죠. 새벽에는 첫째가 족발을 만들고 점심에만 제가 나가 카운터만 잠깐 보고 저녁에는 둘째가 마감까지 하는 식으로 가게가 돌아갔습니다. 몸이 아프니 마음이 약해지고 혼자 누워서 손녀가 노래하는 동영상을 보다가 도저히 보고 싶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 혹시 오늘 시간 되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흔쾌히 저에게 집으로 오시라고 했고 둘째네 집 대문을 열자마자 강아지처럼 할머니 하며 손녀가 뛰어나오더라고요. 둘째는 새벽까지 일하느라 아직 자는 중이었죠. 저는 연신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며느리에게 죄인처럼 사죄했고 손녀에게 동화책 한 권 읽어주고 금방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마도 거의 30분도 채 안 되었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디다 뒀더라? 당황한 저는 다시 왔던 길을 되짚어가며 휴대전화를 찾았지만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족발집에 가서 가게 전화로 제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고 진동으로 해놔서인지 한 3번쯤 전화를 걸자 낯익은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손녀였죠? 아가 할미인데 할미가 휴대전화를 놓고 간 모양이에요. 혹시 옆에 엄마 있으면... 잠시 부스럭거리며 잡음이 들리더니 며느리와 둘째의 목소리가 가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듣지 말아야 할 대화를 듣고 말았죠. 아, 노인네 냄새가 빠지질 않잖아. 진짜 짜증나게. 갑자기 왜 왔대? 우리 사는 거 염탐하러 온 거 아니야? 아이, 그냥 엄마가 집에만 있으니 심심해서 온 거겠지. 평생 하루 종일 일만 하던 엄만데. 그럼 자기는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넘기겠다고? 이게 시작이야. 앞으로 밥 먹듯이 우리 집에 오고 사사건건 간섭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그럼 어쩌라고? 오지 말라고 해?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해?
자기가 자식이니까 자기가 해야지. 야, 엄마 잘 구슬려서 족발집 우리 꼴로 만들 때까지 그 정도는 좀 참아라. 아, 난 진짜 족발 냄새 싫은데 생긴 것도 흉측하고 어머님한테서도 그 냄새가 노인네 냄새랑 섞어서 난단 말이야. 너무 싫어 진짜. 그동안 납작 엎드려서 산 기간이 얼만데 족발 레시피 받는 즉시 어머니 빨리 쉬시라고 하면 되잖아. 어디 집안 전원주택 같은 데로 이사 가시게 하자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때가 언젠지 알고 참고 살래. 그리고 그때 돼도 오늘처럼 막 집에 오면 어쩔 거야? 그럼 차라리 호주로 보낼까? 우리 살던 데 같은 데서 노년에 외국 생활 좀 하시라고.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만지지 좀 말라고 해줘. 애한테 그 이상한 냄새 맨단 말이야. 저는 전화기를 조용히 내려놓고서 그만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이었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둘째가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일까요? 소녀가 태어난 후? 아니면 호주에서부터? 그 생각은 둘째가 먼저 했을까요? 며느리가 먼저 했을까요? 아니면 둘 다? 저는 남편에게 받았던 그 배신감을 오랜만에 다시 느끼며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직원들이 놀라 달려왔고 저는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런다며 둘러대고 간신히 집으로 왔어요. 제가 살던 집은 이사 한번 하지 않고 첫째와 둘째가 태어났을 때 그대로였습니다. 사진 속 첫째와 둘째는 어깨동무를 하고서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없는데 저는 그 생각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두 아이는 이미 대략 20년 전부터 성인이었고 하나의 인격체였습니다. 제 품 안의 아이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둘째가 출근 전에 집으로 와서 전화기를 돌려주고 갔습니다. 농담처럼 여기 도청기 같은 앱 깔아놓은 거 아니지? 하더군요. 뻔뻔하게 집에 들어오더니 제 어깨를 주무르며 아픈 데는 괜찮아? 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을 텐데 이제는 그 말이 진심이 아닐 거란 걸 알았기에 더 이상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분노로 피가 거꾸로 솟았다면 이번에는 마음이 얼어붙더군요. 저는 차분히 전화기를 찾아줘서 고맙다고 하고 둘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 바쁘게 지냈고 복잡한 일들을 마무리했죠. 모든 준비를 다 마친 후 저는 첫째와 둘째 내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날은 처음으로 명절이 아닌 날 족발집이 쉬었던 날이었습니다. 둘째 내외는 손녀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손녀는 오자마자 제 무릎에 답싹 안겼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녀를 위해서라도 저의 선택은 옳았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둘째 내외는 뭔가 예감을 했는지 조금 상기된 얼굴이었어요. 반면 첫째는 늘 그렇듯 차분했고요. 저는 세 사람을 제 앞에 앉히고 소녀를 품에 안고 제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나이도 많고 몸도 성치 않아. 이제 족발집을 그만두려고 한다. 어머, 어머님,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으세요? 힘드셔서 어째요? 며느리는 저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눈빛이 기세로 가득 차 반짝이더군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문서로 확실히 해놓은 게 나을 것 같아 이미 다 준비를 해두었다. 저는 말을 하며 서류봉투를 아이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둘째가 냉큼 서류봉투를 열어 안에 서류를 보았고 숨길 수 없던 길에는 곧 큰 배신감과 실망이 가득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이건... 며느리도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돌변하며 자기도 모르게 하더군요. 그래, 내 앞으로 된 모든 재산은 첫째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족발집은 물론 이 집이랑 내가 그동안 사둔 건물 몇 개도 모두. 족발 레시피는 첫째만 알고 있지만 본업이 있으니 족발집 운영에 직접 나서기는 힘들 테고. 둘째는 내가 지금까지 쭉 지켜봐온 바 내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더구나. 운영은 첫째에게 맡기고 총괄 매니저는 지금까지처럼 둘째가 월급 받으며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만약 첫째도 나처럼 나이가 많아져서 족발집을 운영하기 어려워진다면 그때는 둘째에게 물려줘도 좋다. 이 모든 것은 법적으로 모두 공증받은 것이니 그리 알고 따르도록 해라. 둘째 내외의 얼굴이 참 볼만하더군요. 불그락 푸르락하지만 차마 아무 말 못하고 계속 서류와 저 그리고 첫째 얼굴만 번갈아가며 봤습니다. 소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 품에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녀한테는 내가 따로 재산을 물려줄 것이니 그 부분은 염려 말고. 하지만 너희처럼
부모 등골 빼먹으려고 앞뒤 다른 행동을 하는 아이로는 키우지 말았으면 한다. 며느리가 그 말에 발끈하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무슨 어머니 등골 빼먹었다고 그러세요. 저희가 오히려 어머니 도와드린다고. 이희가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고생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희에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진짜 너무하세요. 그렇게 나올 줄 알았죠. 저는 별말하지 않고 소녀를 잠시 제 방으로 보낸 후 휴대전화를 켜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된 내용을 크게 틀었습니다. 아, 노인네 냄새가 빠지질 않잖아. 진짜 짜증나게. 갑자기 왜 왔대? 우리 사는 거 염탐하러 온 거 아니야. 아, 그냥 엄마가 집에만 있으니 심심해서 온 거겠지. 둘째 내외는 제 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통화 녹음된 내용을 모두 들려주고 저는 둘째 내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할 말 있니? 둘째는 조용히 며느리와 소녀를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첫째는 사실 마지막까지 족발집을 물려받고 둘째를 직원으로 둔다는 이 상황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둘째와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걱정했죠. 저는 족발집을 너에게 물려주고 나면 그 이후에는 네가 알아서 하라고 기뜸해 주었고 그제야 첫째는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둘째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죄송했다고,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요. 알았으니 됐다, 형을 도와 잘해봐라 하고 절대 네 아빠처럼 되지 말아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획대로 이곳 휴양지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습니다. 제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죠. 첫째와 둘째도 제 몸에서 나왔다 뿐이지 어쩌면 스쳐 지나간 사람들 중 하나였던 게 아닐까요? 저는 지금 혼자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앉아있고 곧 내일 모레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가면 무얼 할까요? 하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고등학교 때 다 읽지 못했던 책도 보고 싶고 요새 즐겨보는 유튜브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경로당 가면 그리 연애들도 많이 한다는데 늙음하게 평생 못해본 연애도 해보고 싶습니다. 아들에게 부탁해서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을 책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볼까요? 저의 생은 머지않아 저물겠지만 저의 이야기는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후반의 노총각입니다. 너무나 꼭 힘드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일주 후에 사연을 남깁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부디 편안하게 많은 답글 써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경북 북부의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주변엔 도로와 기찻길밖에 없는 곳이죠. 하루에 버스도 석 대씩 다니는 그런 아주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이래 봐야 한 20가구 정도가 모여 사는 곳이죠. 아버지께서 젊었을 땐 우리 식구가 도시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좀 안 되었는지 제가 태어날 무렵에는 고향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아버지는 삶의 의욕이란 게 거의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술만 드시고요. 어머니께선 남의 농사일을 거들어주고 돈을 버셨어요. 저희는 그걸 노비라고 불렀는데 노은 농사일하고 하루 수당 받는 일입니다. 형편이 그렇다 보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공부에 취미도 없었고 다 농사짓고 그렇게 사는 줄로만 알고 있었고요. 부끄럽지만 공부도 제대로 안 해서 학교도 겨우 졸업한 것 같네요. 하지만 농사를 짓자니 집에 땅도 없고 한참 가야 있는 공장에서 일하자니 그건 싫어서 20살이 되어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단시 친구들 중에 서울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서울로 올라간 이후엔 친구랑 같이 쪽방에 살면서 편의점 일도 해보고 친구 따라 노래방에서 일도 해보고 그러면서 군대 가기 전까지는 재밌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만난 후임이 저더러 일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자기 매형이 서울에서 칼센터를 한다고요. 칼센터라는 말에 흥미가 생겨 제대하고는 또 거기에 가서 한 반년 정도 일했습니다. 후임 말로는 열심히 하면 기술도 배우고 자기 매형이 이끌어주고 뭐 그런 소리를 했는데 막상 일해보니 이끌어줘도 후임만 이끌어주지 저는 그냥 찬밥 신세였습니다. 똑같이 일하는데도 후임과 제 월급이 80만 원이나 차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카센터 일은 그만뒀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안 하시니 그나마 몇 푼 벌어서 모으기가 힘들었습니다. 집에도 돈을 좀 보내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매달 90원 월세를 주고 집에 돈을 좀 붙여드리고 나면 남는 돈도 얼마 없었고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하루살이 인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나마 카센터 일을 할 때는 지낼 곳이라도 해결됐었는데 그걸 그만두고 나니 당장 생활이 많이 쪼들려 먹고 살기도 힘들어졌어요. 그렇게 어떻게든 괜찮은 삶을 살아보고 싶어 이것저것 준비해보다가 콜센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름 대기업 일이라고 합격하고는 신이 나서 정장과 셔츠도 사서 출근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팀장까지만 달아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 반년 하니까 현실이 뻔히 보였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은 것은 둘째치고 다들 저와 같은 처지에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서 무슨 일이든 해보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 학벌은 제가 제일 낮은 편에 속했고요. 그때 깨달은 것은 바로 졸업장에 대한 것이었어요. 전문대라 할지라도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요. 허나 새로 뭘 하기에는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에도 다 때가 있더군요. 사이버 대학 같은 곳도 제 한 달 월급을 훨씬 넘는 학비가 필요했습니다. 콜센터를 다니고 나서부턴 자연스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죠. 일을 하고 휴식, 퇴근 후에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건 좋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이곳엔 뚜렷한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번지레한 사무직처럼 보일 뿐이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불안감 속에 보내다 보니 그 정도 어두워지게 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 자체가 귀찮아졌습니다. 제 앞가림도 못하는 판에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억지로 어울리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점점 직장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도 줄어들고 어느새 직장 사람들도 저를 조금씩 멀리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1년을 다 못 채우고 퇴사를 했습니다. 26, 뭐라도 해볼 수 있는 나이였지만 현실이 너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나도 아버지처럼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누가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 남자를 좋아할까요? 그렇다고 다시 고향으로 가도 뾰족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든 이곳에 정착을 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래도 돈을 벌겠다고 야간 편의점 일을 했는데 편의점 일을 하며 잠을 제대로 못 잤더니 그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가 함께 누적되어 결국 불청객처럼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고 약도 먹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죠. 기력이 빠지다 못해 어떤 일에도 의욕이 없다 보니 나중엔 병원도 가기 싫어졌습니다.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휴일에 바람도 쐬고 운동도 한답시고 한강변에 나가곤 했는데 막상 가면 운동보다도 넘실대며 흘러가는 한강물에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슬프지만 하루는 정말 못된 마음을 먹고 한강을 찾았습니다. 이대로 오래 살아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겠다. 얼마를 더 살든 하루하루 불안감과 괴로움에 떨려 살게 될 것이다. 이 서울이란 곳은 나만 빼고 다들 바쁘게, 부지런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나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실패자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만 다 털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게 운명인 것 같습니다. 제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려던 직전 때마침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직 회사에 다니는 줄로 아시고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이면 자주 안부 전화를 하셨습니다. 준씨가 밥은 먹었냐? 엄마가 보내준 반찬은 다 먹었어? 모진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니 저 깊은 곳에서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어머니를 걱정시켜드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먹었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혼자 있어도 밥은 잘 챙겨 먹어요. 내 걱정은 마요 엄마. 엄마 몸 신경 써. 엄마는 좋은 거 많이 먹어서 건강해. 너 거기 서울 반찬 가게엔 국 같은 것도 판다면서. 밥 먹을 때 국 싸서 같이 먹어. 밥은 꼭 따뜻하게 데워 먹어야 된다. 그래야 탈 안 나고 건강해.
알았지? 사람은 밥심이야. 전화를 끊고 나니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 어떤 순간에도 제 건강을 걱정하고 안부를 챙겨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 저는 더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설령 저를 포기해버리면 엄마의 남은 삶이 어떻게 될지 상상하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고 저 혼자 일만 생각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엄마에겐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 다름 아닌 저였으니까요. 전 그날 한간에서 마음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그땐 부끄럽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건 제 자신과 하는 약속이었죠. 나도 잘 살 거다. 잘할 수 있다. 인생 한 번인데 나도 멋지게 한번 살아볼 거다. 할 수 있다. 아무도 날 막지 못한다. 이렇게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주간으로 돌리고 난 후 저녁에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학원에 등록해서 사무 관련한 자격증은 모두 따기 시작했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와 학자운행제를 이용해서 대학교 2년 수료 자격도 갖췄습니다. 어쩌면 그 시기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노력다운 노력을 해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절망 끝에 만난 희망이라고 그 희망 하나만을 바라보며 걸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2년을 노력한 끝에 기록 중소기업이지만 저도 번듯한 사무직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이었습니다. 한번 자신감을 회복하고 나니 학벌 같은 건 저에게 콤플렉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방끈은 짧지만 어쨌든 업무를 잘 해내면 되는 거니까요. 회사 선배들에게 일을 배우면서 당장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담을 세워서라도 해놓고 미루는 것 없이 열심히 일을 해나갔습니다. 사회란 곳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정말 일밖에 모르던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삶에서 활기를 되찾아봤습니다. 일이 바쁘니까 정서적으로 힘든 것을 생각할 틈도 없었고 자신감을 찾아나가니 사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사람들과 어느새 환한 얼굴로 대화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우울증도 나았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 일적인 부분에서도 사장님과 선배들에게 인정받았고 월급 외에도 회사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중 저를 가장 믿어주셨던 분은 놀랍게도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시골에서 올라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려는 저의 성실함을 너무도 좋게 봐주셨고 마치 젊었을 때 자신 같다며 티가 날 정도로 저를 잘 챙겨주셨습니다. 가끔은 아들처럼 생각하며 챙겨주시곤 했는데 몸 챙기면서 먹으라고 생일날엔 건강식품 세트를 선물해 주시기도 하고 휴가철엔 좋은 곳에 있다 오라며 호텔 숙박권까지 끊어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이 정도를 챙겨주시니 애사심이 절로 생겼습니다. 덕분에 직원들의 질투도 받긴 했지만 사장님께 인정을 받고 나니 더더욱 잘해야겠다 생각이 물씬 들었죠. 회사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포함해서 5명밖에 없는 회사였지만 모두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회사는 나날이 성장을 해서 어느새 직원도 3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업무를 이끄는 팀장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지요. 그러던 작년에 현주 씨가 저희 회사에 신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한 시점에서 필요한 인력을 보충했으니 잘 한번 가르쳐보라는 부장님 말씀에 저도 한껏 기대를 하면서 신입사원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주 씨의 첫인상은 솔직히 말해 너무나 놀랐습니다. 신입사원 치고는 너무나 어둡고 권태로운 표정에다가 자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스스한 머리에 고도비만인 몸매, 되도록 사람에게 편견을 안 가지려고 노력하는 저조차도 현주 씨를 보자마자 조금은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신입사원이라고 하면 회사 돌아가는 사정에는 어둡더라도 시키면 뭐라도 하겠다는 패기가 보이고 똘막똘막한 사람들만 보다가 갑자기 현주 씨를 대하니 처음에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네니 자기소개도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이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첫날이나 낯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날 저녁에 제 팀 사람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신입 축하 겸해서 식사나 할까 하고 만든 자리였습니다. 회사 근처의 식당으로 자리를 정하고 제가 직접 현주 씨를 데리고 갔죠. 그런데 현주 씨가 뒤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막상 식당 앞에 가니 사람이 어디로 사라졌지 뭡니까. 한참을 둘러봐도 현주 씨 모습도 안 보이고 전화도 안 받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날 팀원들에게는 제가 대충 둘러댔습니다. 괜히 이상한 사람으로 찍혀 오해를 받을까 봐요. 그런데 한 며칠을 같이 일해보니 저도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대체 회사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하러 뽑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업무를 가르쳐주려고 해도 현주 씨는 일을 할 의욕이 없어 보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워드나 엑셀 같은 프로그램도 능숙하지가 않았으니 일을 시키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장인이 기본적인 컴퓨터 프로그램도 잘 못 다룬다니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현주 씨가 그저 하루 종일 뚱만 표정을 짓거나 한숨을 짓고만 있는 거 보면서 부장님께 면담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장님은 그저 잘 가르쳐보라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다 쳐도 얼마 안 가서 팀원들의 불만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주 씨가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다른 팀원들이 그 일을 떠안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저한테 직접 대놓고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팀장님, 이럴 거면 사람 하나 증언한 보람은 없잖아요. 일은 일대로 저희가 다 하고 저희도 힘들어요. 참미 씨, 위에서도 저 사람 뽑았을 때는 생각이 있겠지. 일단 조금만 지켜보자고. 정 아니다 싶으면 내가 어떻게든 수를 낼 테니까. 일 떠안지 말고 그냥 둬. 내가 시켜서 하도록 할게. 안 되면 나라도 할 테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지만 제가 나서서 중재를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팀원들의 불만이 노골적으로 현주 씨를 향했습니다. 남자들은 체면상 우물쭈물하거나 없는 사람 취급했지만 여자 직원들은 현주 씨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현주 씨가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기미도 없으니 그냥 두고 보고 있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현주 씨, 이게 초등학생 용돈기 입장이야. 엑셀을 사용할 줄 모르면 숫자를 정확하게 대조를 해줘야지. 이거 이렇게 다 틀려놓으면 우리가 다시 해야 된다고. 우리가 매번 현주 씨 일을 따라다니면서 다 메꿔줘야 돼? 그럴 때마다 현주 씨는 울면서 고개를 받거나 아무런 말을 안 합니다. 한 번 그러면 하루 종일을 그러고 있거나 아니면 한두 시간은 어디론가로 사라져 버렸지요. 정말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주 씨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옛날 20대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늘 혼자 있었으니까요. 희한한 게 사람이 무리와 섞이지 못하면 업무 능력에 관계없이 이 빵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현주 씨는 업무도 미숙하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은 좀 편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둔을 하면 할수록 팀원들은 겉으로 표현을 안 할 뿐 아예 현주 씨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뒤에서 현주 씨를 노골적으로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관리가 전혀 안 된다고 비웃는다든지 몸무게가 90kg다. 아니다 100은 넘는다. 등의 실없는 인신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일은 터졌습니다. 회사라는 집단이 무슨 복지회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각자가 이기적으로 굴어야 하는 곳이다 보니 그간 참아왔던 불만이 턱 하고 터져버린 것입니다. 팀장님, 자꾸 현주 씨만 싸고 드시는데요. 저희만 나쁜 사람인가요? 저희 힘든 건 왜 생각 안 해주세요? 저희 다 팀장님 믿고 일하고 있었는데 정말 요즘은 팀 내에서도 불만이 많아요. 이 말을 남기고는 저희 팀의 직원 한 명이 퇴사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팀원은 팀에서 중간 이치쯤 되는 일도 잘하고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그간 제가 팀을 잘 관리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죠. 업무 공백이 생기니까 제 밑으로는 알게 모르게
불만과 질타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결국 중간 자리에 있는 직원이 다른 팀으로 발령을 요청했다가 회사에서 들어주지 않자 결국 퇴사를 하고 만 것이었죠. 그 직원이 나가고 나자 팀의 분위기가 확 냉랭해졌습니다. 심지어 현주 씨가 이 회사에 낙하산으로 들어왔다는 게 밝혀진 이후엔 더 그랬습니다. 어느 날 현주 씨가 사장님과 하는 대화를 어느 직원이 엿듣으면서 삽시간에 소문이 퍼진 것이었죠. 알고 보니 현주 씨가 사장님의 딸이고 빽이었다. 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직원들은 모두 수근거렸고 현주 씨를 향해 팔자 좋다느니 근데 일을 저것밖에 못한다느니 하는 비꼬는 말들을 해댔습니다. 현주 씨도 그거 눈치챘는지 더욱 움츠러들었고요. 솔직히 저 역시 그전까지 현주 씨가 사장님의 딸일 거라고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사장님과 현주 씨 얼굴은 거의 정반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닮지 않았고 시원스럽고 화통한 사장님과 다르게 성격도 너무 상극이었으니까요. 물론 자식이 부모를 꼭 닮으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외모는 닮기 마련인데 너무 다르다 보니 어안이 벙벙했죠. 그런데 사장님의 딸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 머릿속이 환해지면서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현주 씨가 어떻게 회사에 뽑혔으며 왜 윗선에서 저에게 현주 씨를 잘 가르쳐보라고 했는지 설명이 되었죠. 그러다 저 역시도 우연히 화장실에서 나오다 현주 씨가 사장님에게 울며 토로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 나 정말 회사 다니기 싫어요. 적성에도 안 맞고 아무리 아빠가 나 밀어준다고 해도 난 안 된다고요. 이 녀석아, 그럼 평생 그러고 혼자 방구석에 박혀서 살 거야? 부딪혀 봐야지. 해봐야지.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건데? 정말 싫다고요. 회사 나오기 무섭다고요. 답답하다. 정말 답답해. 사장님의 한숨 소리를 듣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현주 씨를 어떻게든 가르쳐 보려고 그러는 건데 현주 씨가 억지로 앉아있고 적응도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지 뭐겠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께서 직접 저를 부르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업무 차원의 일이라 생각하고 간 자리였지만 사장님이 절 부르신 건 현주 씨 때문이었습니다. 이 팀장, 지금 직원들이 다 현주가 내 딸이라는 거 알고 있지?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은 한번 한숨을 뿜더니 술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굵어진 얼굴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내 딸이지만 너무 답답하네. 어떻게든 사람 구실을 하라고 회사에 붙여놨건만 어쩜 이리 못하는지. 노력하지도 않는 모습에 어쩔 땐 내가 다 화가 나. 그래서 말인데 이 팀장이 정말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네. 그간은 내 딸인 걸 밝힐 수 없어서 직접 말하지 못했지만 이젠 정말 부탁하고 싶네. 이 팀장, 이 회사 바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끌어올린 사람 아닌가? 내가 이 회사에서 가장 믿는 사람도 자네이고 내 딸 가르치기에 자네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이 팀장도 나만큼 내 딸이 답답하고 막막하겠지만 조금만 봐주게. 내 딸한테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러네. 이렇게 겉달까겠네. 사정이라는 게 뭔지 궁금했습니다만 사장님께서 더 말씀하시지 않으려 해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곤 알겠노라고 그리하겠다고 확답을 드릴 수밖에요. 사장님은 그 뒤로도 그간 마음이 많이 힘드셨는지 소주를 몇 병 더 주문해 벌컥벌컥 드셨고 계속 간절한 말투로 부탁한다 라는 말을 늘여놓으셨습니다. 저는 그토록 사장님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은 또 처음 보았던지라 안쓰럽고 안타까워 집 앞까지 바래다 드리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 역시 사장님의 지시도 있었고 어쨌거나 현주 씨도 팀원이기 때문에 다시금 잘 가르쳐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달리 현주 씨에 관한 비난이
도를 넘을 정도로 거세졌고 회사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어요. 회사에 있으면 저조차 직원들 눈치를 봐야 할 정도로 불편해졌지요. 그간 오래 회사에 있었지만 이런 위기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현주 씨가 낙하산으로 들어온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미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어떻게든 벌어진 팀의 단합을 봉합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제 자신을 현주 씨에게 비춰보는 그런 감상적인 생각은 집어치워야 할 테지요. 여기는 회사이고 이건 제가 관리하는 팀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갈무리해서 부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팀장으로서 밤늦게까지 매뉴얼을 작성하여 다음날 현주 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있는 그대로 따라하고 혹시나 안 되는 건 바로 저에게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업무 연습에 필요한 건데요. 출근하시면 여기에 있는 양식 그대로 따라 만드셔서 하루에 하나씩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회식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모두 같이 술도 한 잔씩 하고 분위기가 좀 누그러들었다 싶으면 지금까지 일도 사과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할 계획이었습니다. 효주 씨가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제가 겨우 설득을 해서 참석까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회식 분위기는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밝은 분위기였지만 다들 지나가는 가벼운 이야기만 적당히 하다가 가려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도움이 안 되기는 현주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질문도 던지고 자연스럽게 현주 씨 이야기를 주제로 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대답을 안 하거나 간단히 대답만 하고는 실망마셨습니다. 그러니 점점 분위기는 더 냉랭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직원들이 하나둘 먼저 일어나고 어느새 저와 현주 씨만 남게 되었습니다. 보통 때 회식 같았으면 제가 먼저 적당한 순간에 일어나고 팀원들이 남았을 텐데 어느새 현주 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저는 그런 현주 씨를 바라보고 있다 속이 상해서 소주나 몇 잔 더 마시고 가려는 참이었는데요. 술에 취한 현주 씨가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한숨을 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갑자기 울어요? 다급하게 휴지를 건네주며 다독였지만 현주 씨는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한이라도 맺힌 사람 마냥 계속 끄끄거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현주 씨 입에서 나온 이야기에 저는 놀랐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원래 체질이 타고나기를 어렸을 적부터 비만이었어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저였어요. 한약을 먹어도 클리닉 센터를 다녀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초중고 시절 내내 왕따를 당했어요. 그 무렵에 애들이 순수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시죠? 사물함에 매일 벌레들이 있었고 체육복이 갑자기 사라지고 제 몸이 칠판에 그려져 있기도 했어요. 선생님들은 제가 그런 괴롭힘을 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방관하셨어요. 어느 날은 아이들이 저보고 학교 뒷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거기 갔는데 저희 반 애들 전체가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구잡이로 저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전 찍소리도 못했어요. 그냥 꼭 눌러 참고만 있었어요. 하필 남녀공학을 가서 남자애들 괴롭히면 더 심했고요. 남자애들이 왜 절 싫어하는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단시간에 비만을 해결할 수 없어서 너무 괴로웠어요. 부모님한테 일을 얘기할 수도 없고 터놓을 데가 없어서 그냥 혼자 속으로 다 삭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나니까 사람이 저절로 위축되고 작아지더라고요. 누군가와 말하는 것도 무섭고 제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저를 욕하고 싫어할 것만 같고 저도 말하고 싶은데 저도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은데 혼자였던 시간이 너무 오래여서 그런지 대화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회사 사람들과도 관계를 잘 풀어나가고 싶었는데
저도 잘하고 싶었는데 갈수록 오해만 쌓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업무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이 생겨도 먼저 다가가서 물어보기가 힘들어서 혼자 인터넷을 찾아보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실수가 너무 많아지고 팀원들이 힘들어하고 그걸 보면서 저도 너무 괴로웠어요. 죄송해요. 최근에 저희 팀원 한 분 나가신 것도 모두 제 탓인 거 알아요. 봄 죄송해요. 저도 저 고치고 싶은데 나도 고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저는 현주 씨의 입에서 나온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진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주 씨는 누구보다 일을 잘하고 싶었고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잘 쌓아나가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표정을 어둡게 하고 있으니 모두가 현주 씨를 오해한 것이었지. 현주 씨는 의욕도 있었고 인정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관계 맺는 게 두렵고 말을 하는 게 두렵다 보니 도움을 구하는 것조차 현주 씨에겐 하나의 짐이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간 현주 씨가 얼마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혼자 괴로워했을지 느껴졌고요. 처음으로 현주 씨가 너무나 안쓰럽고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또 현주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유는 달라도 과거의 절 보는 듯해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팀장으로서 왜 좀 더 일찍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제 과거의 모습을 현주 씨에게 말해줬습니다. 현주 씨, 사람마다 방법은 다르겠지만 저도 과거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동떨어져 지냈던 경험이 있었어요. 팀장님이요? 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고 학교도 겨우 마칠 정도로 가방끈이 짧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곳에 가도 딱히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루살이 인생이고 잘 나가는 주변 친구들과 달리 앞도 캄캄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 어느 날은 한강을 찾아가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건 제가 어느 벼랑에 떨어져 있다 해도 한 사람만은 분명 저를 걱정하고 제 안부를 묻는다는 거예요. 전 그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현주 씨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건 제가 도와드릴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생활은 누가 끝까지 도와줄 수도 없는 것이니 결국은 자기 혼자 이겨내기도 하는 거지만 현주 씨가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나간다면 분명 동료들이 도와줄 거고 우리 다 같은 마음으로 현주 씨를 응원할 겁니다. 그리고 다 같은 인간이니까. 가만히 제 말을 듣고 있던 현주 씨는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면서요. 그날 이후 현주 씨는 놀랍게도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부분에 있어선 조금 용기를 내어 직원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고 말이 힘들면 채팅으로라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죄송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작은 변화인지라 처음엔 몇몇 직원들은 이런 현주 씨의 변화를 못 알아채는 사람들도 있었고 알아챈 직원들도 어리둥절하게 생각했습니다. 술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농담 삼아 묻기도 하는 직원도 있었죠. 현주 씨는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제 말에 어떤 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주 씨는 그때 대화를 뒷점으로 분명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변화가 밖으로 드러나자 역으로 현주 씨에게 다가가는 직원들도 생겼어요. 현주 씨를 무리에 받아주고 같이 점심을 먹자고 챙겨주는 사람들도 생겼죠. 늘 혼자 점심을 먹고 혼자 업무를 보고 혼자 울곤 했던 현주 씨는 이제 없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참 놀라운 점은 현주 씨의 업무 능력도 눈에 띄게 향상됐다는 점이었어요. 현주 씨는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야근을 자처하면서까지 그날 일은 그날 끝내려고 노력했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든 다 알고 가려고 했고, 시간이 가며 갈수록 도움을 청하는 것에도 스스럼이 없어졌죠. 현주 씨는 신임의 티를 벗기 시작했고, 언젠가부터 놀랍게도 현주 씨에게 도움을 청하는 직원들도 생겼습니다. 사장님의 부탁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런 현주 씨를 보면 제가 참 뿌듯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주 씨에게 처음으로 발표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실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때 시키는 일 중 하나였는데, 그간은 현주 씨가 워낙 미숙하다 보니 시키지 못했던 업무였죠. 현주 씨는 당일 많이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총심환까지 먹으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죠. 전 그런 현주 씨에게 다가가 사탕 하나를 건네주며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그렇게 말하던 현주 씨는 그날 아주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쳤고, 저는 뿌듯한 마음에 오랜만에 직원들과 함께 근처 고깃집에서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회식 자리는 전과 달리 화기애애했습니다. 서로 시끌시끌한 분위기에서 농담이 오갔고 서로를 격려하는 말들이 자연스레 이어졌습니다. 현주 씨를 향한 칭찬이 특히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직원들도 현주 씨를 이제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았어요. 부족하지만 누구보다 노력하고 애쓰고 있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요. 또 지내다 보니 알게 된 거지만 현주 씨는 따뜻한 면도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생일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어서 조심스레 작은 선물을 곁들여 챙겨주기도 했고, 주변에 챙기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 같았어요. 언제는 제 생일날 현주 씨가 자리에 상자 하나를 올려놓았더라고요. 다가가 살펴보니 직접 만든 듯한 수제 초콜릿과 향수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좋아한다고 얼핏 스치듯 말했던 함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생일날은 그냥 늘 무미건조하게 회사에 있다가 집에 가서 혼자 와인을 한 잔 마시는 걸로 마무리하곤 했는데, 그런 선물을 받으니 기분이 좋더군요. 그런 점들이 눈에 보여서 그런 걸까요? 처음엔 그저 뿌듯하던 마음이 조금씩 다르게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주 씨를 여자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현주 씨가 갑자기 제게 저녁을 같이 먹겠냐고 물었습니다. 고민을 상담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요. 현주 씨는 저 근처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고 수줍게 웃으며 회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업무가 늦게 끝나 약속 시간을 넘어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현주 씨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왠지 어딘지 모르게 조금은 긴장된 얼굴이었어요. 내심 업무에 어려움이 있나?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슬그머니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현주 씨가 제게 한 말은 너무나 뜻밖이었고 저는 그만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팀장님, 사실 저 여태 말은 못했는데 공자 팀장님을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고백하고 싶었는데 회사이기도 하고 용기가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현주 씨가 말해서 이거 참 민망하네. 나 역시 현주 씨가 마음에 들어요. 성격이 무뚝뚝한지라 아주 다정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해줄게요. 현주 씨의 발그레한 미소와 함께 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제 인생의 진정한 첫 연애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늘 일에 치여오고 사람에 치여오며 오직 회사만을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순탄한 줄만 알았던 연애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자네가 많이 애써준 건 알아. 우리 딸 챙겨준 것도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교제는 다른 문제야. 난 이 회사를 언젠가 딸아이한테 물려줄 건데 자네는 아랫사람이 아닌가? 미안하지만 난 자네보다 경제적 능력이 되는 사람과 결혼시키고 싶네. 친아버지 같던 사장님께 먼저 허락을 받고 싶어 과일 세트를 들고 집으로 찾아갔건만 사장님은 그런 절 칼날 같은 말들로 땡대하셨습니다. 솔직히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젊은 시절을 다 바쳐 일구었고 사장님도 그걸 알 텐데 딸과의 교제엔 수준이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사장님. 상처받지 않았다며 거짓말이 되지요. 그래도 저는 끈질기게 설득하면 사장님도 허락해 주실 거라고 여겼습니다. 얘도 더 열심히 했고 프로젝트도 성사시켰고 계약도 따냈고 그러면서 사장님께 더 살뜰하게 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풋풋한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칼을 꽂으면서 극구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교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어제 자네와 우리 딸이 데이트를 했다고 들었는데 자네 내 말을 무시할 텐가? 분명 알아듣게 설명하고 같은데 말이야. 이 정도 했으면 알아서 물러나야지. 지금 뭐 하는 짓거린가? 아빠, 제발 그만 좀 해요. 왜 이렇게 모질 말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난 회사에서 발도 못 붙였다고요. 나 죽었을지도 몰라요. 아빠도 다 알잖아요. 현주 너는 가만히 있어. 자네가 말해보게. 어떻게 할 텐가? 결정을 해. 안 그럼 내 손으로 자네를 잘라야 할 수밖에 없어. 아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를 이토록 싫어하시고 못 믿으시며 교제조차 반대하는 사장님을 더 이상 설득할 재간이 없었지요. 일로 보여드리며 인정해 주실까 싶어 보여드렸지만 그것도 안 됐고 결국은 제 학벌과 집안, 재력, 그 모든 것들이 사장님 눈엔 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지적하신 것들은 죽도록 노력해도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이었어요. 사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체념하겠습니다. 저는 그리 말하고 물러났어요.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며 가는데 가슴이 너무나 쓰레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득버득 살아온 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고 마치 우울증이 걸리던 시기로 돌아간 것처럼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준씨가 밥 잘 챙겨 먹고 있니? 어머니는 여전히 제 밥 걱정을 하고 계셨죠. 하지만 이때만큼은 어머니의 말도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이 있다는 거짓말로 그만 서둘러 전화를 끊고 갓길에 차를 세운 후 엉엉 울었고 현주의 사진을 모두 지웠습니다. 그날 이후 현주는 그런 제게 무척 미안해했고 계속 연락을 하며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한 번 정한 제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현주는 회사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직원이 현주의 안부를 물었지만 저는 모른다는 말로 일관했죠. 신경 쓰지 않으려 무던히도 애썼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여자를 잊어야 했으니까요. 밤마다 술을 먹어야 잘 수 있었고 현주를 너무도 안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어 무척 괴로웠습니다. 처음 찾아온 사랑이 저를 이리도 힘들게 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어제 사장님으로부터 연락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현주가 바로 응급실에 있다는 것을요. 사장님의 반대가 계속되자 그만 나쁜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응급실로 달려갔고 거기엔 너무나 수척해진 얼굴로 저를 보는 현주가 있었습니다. 현주야, 미안해요. 현주의 손목엔 붕대가 칭칭 감겨져 있고 미안하다며 그만 눈물을 흘리는 현주를 보다가 저도 그만 따라 울고 말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소가리를 했을지, 저만 생각하느라 미처 현주를 생각하지 못했던 스스로가 못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제 뒤로 걸어오셨고 절 보자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절 보자마자 다짜고짜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다 자네 때문이야. 자네 때문에 내 딸을 잃을 뻔했어. 이게 왜 저 때문입니까? 사장님께서 반대만 안 하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만큼은 저도 이성을 놓았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자 싶었습니다. 이미 현주가 저렇게 된 이상 눈에 보이는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장님도 그건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내 잘못이라고? 자네를 탓해야지.
자네 그 가진 것 없는 집안이며 이상한 학벌이며 그딴 것들을 탓해야지. 왜 날 탓해? 자네가 대기업 사원이었으면 내가 처음부터 반대를 하고 나섰댔어? 자네 능력이 부족한 거 탓해야지. 어디 감히 누굴 놈 봐. 현주는 하나밖에 없는데 외동딸이야. 자네같이 총구석에서 자라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도 월급쟁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사장님과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저지경 되었는데도 제 탓을 하시니 저는 더 이상 사장님을 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큰 결정을 했습니다. 퇴사하기로요. 제 청춘을 바친 이곳을 그만두기로요. 솔직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회사는 제게 일터 이상이었습니다. 제 열정 쏟아부은 곳인 만큼 너무나 많은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또 현주를 위해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사연을 쓴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 퇴사는 해도 현주와는 계속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주와 진지한 관계를 유지하다 결혼을 한다 하면 그냥 사장님을 보고 살아야 될 텐데 현주는 혈연 관계를 끊겠다고 말하지만 제가 어찌 그걸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는 천륜이라는데 솔직히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합니다. 부디 인생 선배님들께서 따뜻한 조언들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